오늘도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냐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개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반대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른 것은 위하고 그릇된 것은 배척한다. 사악한 것 할 때 그 사자예요. 이걸 배척한다는 운동이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위하자, 지키려고 한 것은, 그 바른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배척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면 이 명칭만 보면 사실 바로 알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바른 것은 성리학적인 전통 질서, 전통적 유교 문화 이런 걸 이제 지키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주성을 좀 지키고자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자 했던 것은 서구 근대 문물, 제도, 그리고 서학, 천주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배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대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건 학습지에 있죠. 학습지는 80년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일의병운동은 우리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학습지는 80년대까지 넣어놨고요. 그때도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위정척사 운동이 결국은 이 당시에는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후에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위정척사 운동은 하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일의병운동까지 잘 계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860년대에는 아직 우리가 개항을 하기 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라는 인물이 있고 이때는 통상반대론이라고 하는 걸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항로의 제자였던 체이켠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개항 반대 막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체이켠이라는 인물은 네, 우리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고 우리 수업 때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0년대가 되면 이제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개화 반대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70년대는 개항 반대론입니다. 그래서 개화 반대론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조선 책략이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게 됐어요.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으려 한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움직임이 컸고 특히나 이제 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유생들 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만여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걸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조선 책략에 반대해서 미국과의 수교 이런 것들을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제 집단 상소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게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어져서 1890년대에 항일의병투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개화 반대 움직임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모군란을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단순하게 99님들의 봉기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99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99인들만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도시의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이제 개화를 반대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왜 일어났는가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 99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또 집권 세력의 부패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봉급이 13개월치 밀려 있었죠. 1년 1개월입니다. 밀려 있었는데 1개월치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그것마저도 그 쌀에다가 모래나 결을 섞는다든지 좀 장난을 쳐놓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고관의 집, 그러니까 민실 세력이죠. 민실 세력들의 이제 집,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불태우기도 하고요. 왕비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도망갔고요. 빤스런합니다. 도망을 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구식군인들이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줄 지도자로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찾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잠깐 장악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민비의 요청으로 청이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주모자 이제 해서 청으로 납치를 해 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한 3년 동안 납치를 당했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오게 됐고 이모군란의 결과로 결국은 청의 내정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면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걸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항장 주위에서만 이제 상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조선에 들어온 이 청의 상인에게만 내지 통상권이라고 해서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까지 막 다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게 이제 내지 통상권이고 그것 때문에 청과 이제 일본의 이제 무역 이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원래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잠식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대청 무역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됐고요. 그 점이 이제 결국은 일본이 기분이 나빠했죠. 그리고 청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막 친청파가 득세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안 되겠다 하고 나서 결국은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도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요거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1882년부터가 기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임요군란 이후로 보면 일본이 이제 수출하고 수입이 80년까지 쭉 오르고 있다가 82년부터 쭉 떨어져요. 82, 84, 86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보면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 1882 기점으로 해서 수출하고 이런 것들 수입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거는 일본에 대한 이 대일 무역이 줄고 청에 대한 무역이 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개화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왜 갈라지게 됐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 때도 설명을 했지만 개화파의 원래 뿌리는 북학파 이제 실학자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통상개화론자 오경석, 박규수, 유홍기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개화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 개화파가 결국은 청과의 관계 그리고 개화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분화, 나눠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눠지게 됐고 이들은 이제 추구하는 모델, 개혁 방법도 다르고 청에 대한 관계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김홍집, 김윤식, 그리고 어윤중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홍집은 우리 들어봤었죠. 조선책략 가져온 사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으로 온건개합파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모델로 했던 것은 청해 양무운동입니다. 청해 양무운동은 동도 서기론에 입각해서 동양의 돈은 그대로 두고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애들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청과의 관계를 그대로 이제 이어가고자 했던 친청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급진개혁파랑 좀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이라고 이 인물들은 나중에 우리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잘 봐두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델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서양의 기술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도나 이런 것들까지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된다. 받아들여서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을 해서 다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빠르게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던 애들이 바로 급진개혁파예요. 답답한 거죠. 자기들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대적 개혁이 청의 내정 간섭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빨리 바꾸고 싶었다 이런 거, 급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정총국,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이죠. 군대적인 우편제도를 하는 이 기구, 우정총국을 처음 열었던 이제 축하 파티를 이용해서 대신들이 다 모이니까 일본의 이제 지원 약속을 받은 다음에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새 정부도 구성을 했고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정강 14개조 그거 책에서 봤었는데 그 학습지랑 그 내용 좀 봐두면 되겠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개입을 했고요. 그래서 청군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근대 국가의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는 일본에 의존했다고 하는 점이랑,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한 것이지,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란 걸 맺으면서 배상금을 또 지급하고 사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요 주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에서 군 철수하고 출병 시에 사전 연락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철수하고 그리고 공동 파병하자를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이제 청군을 불러들이게 되거든요. 요청을 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텐진 조약에 이거 해서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 조약이 바로 이 텐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더 강화되니까 조선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약을 추진하는데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는 걸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갑자기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고요. 그래서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항의와 러시아의 약속 후에 2년 만에 일단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조선 중립파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류길준, 부들럭 이런 사람이 얘기하죠.